네, 이번에는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이른바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 일단 2012년에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일부 의견으로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이 국회에서 조율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재정 확장 정책, 지금 앞서 취재기자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용섭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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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나성민 의원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법제화돼서 2012년에 시행하기로 됐는데 이것이 일부 부자 감세로 불리우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감세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논의 중입니까?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제 정해졌죠. 이게 왜냐하면 우선 부자 감세란 말은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네. 이제 소득세의 최고 소득층, 그다음에 법인세에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내년 말까지 유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다. 내년 말에 가서 논의하자는 게 지도부의 이제 입장이고, 근데 그게 당론이기도 하죠. 근데 일부 의원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용섭 의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원께서는 감세 철회 법안을 기획재정에 일단 제출을 하셨는데, 우선 그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년 말까지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5%,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갑니다만, 현행 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 소득세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 세율은 22%에서 20%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것은 내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현행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2012년부터 이게 내려가는데 왜 금년에 법안을 냈느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경제정책은 애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국민들에게, 기업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세금을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고, 네. 계층 간에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금년에 이 문제는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지금 감세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개인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8천만 원 정도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는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의 경쟁력만 보면 세금 없애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또 나라 살림만 보면 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죠. 네. 그렇게 되면 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나라 살림도 할 수 있으면서 예. 기업의 경쟁력도 하지 않는 적정한 세율 수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나라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5년 내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채무도 내년에 436조가 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가 채무가 138조나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빚을 얻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빚이 너무 많으면 대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면
또 이제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율은 이제 OECD 평균 수준이 41.5%인데 네. 우리는 38% 수준이고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OECD 평균 수준이 26.2%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22%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 하는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 세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나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어서고 있고 네. 앞으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정상화해야 됩니다. 오히려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마당에 예. 세율을 내리는 것은 적정하지 예. 않다. 오히려 이러한 세금을 걷어서 네. 어렵고 힘든 중산 서민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예. 이런 데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질문 하나에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우선 좀 시간 배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넉넉하게 일단 이용섭 의원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을 좀 짧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나성민 의원에게 좀 더 시간을 넉넉히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용섭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 논리나 아니면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지적할 게 많은데 우선 저희가 감세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우리 경쟁 상대국보다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소득세도 이제 감사하고 법인세도 감사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는 일단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는 2%포인트 다 인하해드렸습니다. 지난 네. 2년 동안 일반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해드렸어요. 그리고 최고 소득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중소기업은 이미 다 약속한 인하를 해드렸고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일단 반쯤만 가고 이제 반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절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닙니다. 전 국민 전 계층에 다 해드리는데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는 원래 그 감세의 목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머지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의 형평성 문제 뭐 지금 형평성보다 굉장히 정책 신뢰 문제죠. 정책 네. 신뢰 문제고.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만 뭐 처리하자는 분들의 생각은 네. 이거를 이제 처리하게 되면 세수가 생기니까 예. 그걸 가지고 서민복지에도 좀 쓰고 재정 건전성 몇 조가 만약에 이번에 부자감세 처리가 되면 7조인가요? 아니죠. 그건 이제 몇 조 가까이가 연간에 지금 따라 다른데 한 뭐 네. 소득세는 한 5천억쯤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쯤 될 텐데. 그건 뭐 어느 기간 동안을 1년 합치면은 동안 1년 동안 합치면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서민복지 예산이 이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역사상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서민복지 예산을. 네. 참여정부보다도 절대적으로나 GDP 대비나 또 총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서민복지 예산 늘리지 않은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네.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 그러는데 재정 건전성 높이는 거야 우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높이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를 시켜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측 입장은 증세를 해가지고 또 감세를 철회해가지고 이제 세수를 늘려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저희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네. 떨어져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나중에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네. 민주당과 저희 간에 지금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같은 얘기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정 건전성에서는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이고요. 지금 큰 봤을 무리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예상보다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좀 거죠. OECD 비해서는 뭐 괜찮은 수준이다. 물론 OECD는 좋지만 네. 나빠진 건 사실인데 원래 그 부분을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세 철회로 해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만약에 감세 철회를 해서 그 부분을 복지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지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내년 예산에서도 30%인가요? 가까이 지금 네.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의견인데 예. 우선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복지 예산 넘어가기 전에 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이 436조라고 하지만 네. 이것은 이제 정부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숫자만 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 부채도 네.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당의 이양구 의원 같은 분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6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네. 되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하에서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밀려오는 애국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조기에 네.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160조라고 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리게 되면 약 14조 원의 세수가 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재정 적자가 30조입니다. 내년에도 재정 적자가 25조나 됩니다. 과연 그 소득세와 법인세를 걷어서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부자들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각 정부나 당의 정책의 저는 차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0조 예.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비중이 27.9%고 이게 역대 최고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금년에 이제 복지 예산이 한 6조 정도 늘었어요.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재량적 복지, 그러니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늘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면 4대 공적연금이랄지,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랄지,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빼면 실제 는 것은 6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우리가 한 7.5% 됩니다. 이것은 30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를 빼고는 우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 그리고 부자 감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돈 갖다가 중산 서민들 행복한 사회 만드는 데 쓰자는 얘기죠. 네.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대강 복지 예산. 네. 우선 저기 이용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최고 소득세율 이제 감세위원회를 처리하면은 몇 년 동안 뭐 10몇 조가 늘어난다고 14조 하는데 가까이. 네. 그거는 굉장히 정태적인 분석이에요.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인데 감세를 처리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내려갑니다. 네. 동태적 분석을 해야죠. 동태적 분석을 하면 14조 원까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걸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뭐 순수하게 늘어나는 6천억 불이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물론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이용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3조 1천억은 순수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맞는 정책에 맞춰서 그렇죠.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됐다. 내년 6조 중에서 늘어난 6조 중에 3조 1천억은 네.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민주당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는 경제 성장을 해서 줄이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꾸만 증세를 해가지고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니다 그죠. 그건 경제 성장률 떨어뜨려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경제를 망가뜨려서 재정 상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과 복지의 예.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에서는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불필요성을 줄여서 우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이런 의견의 차이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증세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중산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금은 깎자는 얘기죠. 소득세의 경우에도 밑에 세율은 다 경감을 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보다 더 해야 경감을 된다. 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4조의 세금이 줄어들다고 하는 것은 제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예산처에서 작성해서 거기서 통계로 발표한 숫자고요. 정책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예산 이 부분과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나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근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좀 알고 납득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또 쟁점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다른 부분으로 좀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맨날 그 매년 배춧값 때문에 파동을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이 물가 걱정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가가 정부에서 잡는다고 했던 일부 뭐 MB 물가는 오히려 그 물가들이 더 많이 올랐고요. 이런 가운데 금통위는 일단 그 물가 걱정보다는 성장을 걱정했는지 금리를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는 9월 전까지는 뭐 2%대로 안정적인 추세였는데 9월달, 10월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농산물, 특히 채소에서 이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3%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물가가 또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수가 도매 물가지수거든요. 이게 빨리 오르고 있고 도매 물가의 선행지수가 수입 물가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3 내지 6개월 내로 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 3번에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네. 이제는 금리를 이제 인상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내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올해 내에도 뭐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올릴 경우에 또 이제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출을 해서 많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서민 중산층들이 네. 이제 금리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반기 이제 경기 둔화가 좀 예상되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리더라도 이제 서서히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금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 상승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물가 문제가 중산 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4.1%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신선식품 지수, 그러니까 배추랄지 물할지 이건 4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관리한다고 하는 52개 생필품 물가는 무려 18.4%가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물가보다는 성장이나 수출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와가지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려고 할 때 기준금리를 5%에서 2%로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7%로 경제 성장이 되면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저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총재가 너무 성장이랄지 수출이랄지 환율 쪽에 무게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전월세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계절적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20개월 내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계절적 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전월세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네, 물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속도 조절, 시기를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좀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꼭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물가에 좀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되는데. 네, 정리를 한번 짧게 한번 좀 해주시죠. 생활 물가를 저희도 굉장히 이제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MB 물가가 뭐 18% 올랐다, 어떤 사람은 뭐 18% 올랐다 그러는데 네. 그건 굉장히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지수는 이게 가중평균으로 해야 됩니다. 가중평균. 왜냐하면 어떤 예. 물건은 시장에서 100개만 팔리면 어떤 물건은 10,000개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민주당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예. 단순 평균을 자꾸 비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가중 평균을 비교하셔야 우리 되고. 나성민 의원께서 자꾸 통계를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통계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14조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통계고요. 복지 분야도 6천억밖에 안 는다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 1조 4천억 그리고 4대 공적연금 4조 1천억 빼면 6천억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MB 관리 품목 18.4%도 늘었다는 것은 이건 네. 가중치 다 적용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도 가중치 적용해서 이건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달에 얼마 올랐습니까? MB 지금 관리 네, 물가가. 우선은 봤을 때는 얼마로 물가 관련해서 이제 통계 얘기까지로 좀 조금 전에 넘어갔는데 말씀하신 분들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것도 정책적 분석입니다. 그 정책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돼가지고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한미 FTA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의원들께 시간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합의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한미 FTA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의원께서는. 이번엔 아마 미국 측에서 아마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소금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꼭 그때까지 합의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너무 이제 그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또 그 부분이 국내 이제 산업계에서 너무 불리을 예. 당하지 않는 차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 1분 남았습니다. 예.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FTA는 국익 증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에 불리한 FTA는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미 FTA도 추가적 양보를 위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속 서류를 고친다든지 법령을 고친다든지 행정조치 이런 편법에 의해서 미국 측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다 이건 재협상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추가적 양보를 위한 재협상은 예. 반대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 이제 피해받는 산업이 있거든요. 예. 선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후 비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네.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잘 나가야 되고 국민들의 복지가 증진돼야 된다는 데는 두 의원께서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달랐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적 평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민주당 이용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